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문희 김춘추 부인 편입니다. 불확실함과 과감한 도전, 신라시대 성공 벤처인인 문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꿈. 누구나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꿈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라소녀 문희가 언니 보위의 꿈을 산 유명한 이야기도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두 자매가 꿈을 사고 판 이야기는 복잡한 배경이 담겨있다. 문희의 아버지 각간서연과 만명부인의 결혼을 삼국 사기는 야합이라고 표현했다. 허락받지 못한 사랑이란 뜻이다. 둘의 결합을 반대하는 쪽은 만명부인의 친정이었다. 화랑세기는 서연이 대원신통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호태우가 서연이 대원신통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만호태우가 진골 정통으로서 대원신통과 계통이 달랐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원신통이라는 것 이외에도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서연이 가야계이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할아버지는 버풍왕에게 투항한 금광가야의 마지막 임금 구혜왕이었는데 신라에 항복해 진골로 편입되었지만 가야계는 서라벌 출신들에게 정통이 아니라는 차별을 받았다. 만명부인의 아버지는 갈문왕 입종의 아들 숙흘종으로서 서라벌 출신의 정통 진골이었던 것이다. 만호태우와 갈문왕 숙흘종이 결혼에 반대하자 서연은 만명부인을 데리고 만녹은 충북 진천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김유신을 낳았다. 만호태우는 나중에 서라벌로 돌아온 김유신을 보고 참으로 나의 손자이다 라고 말해 비로소 손자로 인정했다. 손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서연을 사이로 인정했음을 뜻한다. 김유신이 만호군에서 태어난 것은 이런 사유 때문인데 나이로 보아 보희와 문희도 만노군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문무왕 즉위년 661년에는 보희의 꿈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번민이고 태조 무열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문명 왕후 김시인이 소판 서연의 막내딸이고 유신의 손아래 누이이다. 그 언니 보희가 꿈에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 앉아 오줌을 누는데 온 나라 안에 가득 찼다. 꿈에서 깨어나 동생 문희에게 이야기를 하니 동생이 웃으면서 내가 언니의 꿈을 사겠다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비단치마로 꿈값을 치렀다. 며칠 뒤 유신이 김춘추와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춘추 옷걸음을 밟아 옷걸음이 찢어졌다. 유신이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옷걸음을 꼬맵시다 라고 말해서 함께 집으로 갔다. 술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옷걸음을 꿰매라고 말했으나 보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나오지 못하고 그 동생이 나와서 대신 꿰매어 주었다. 옅은 화장과 가벼운 옷차림에 어여쁨이 눈부실 정도였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며 혼인을 청하고 예식을 치루었다. 이내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번민이다. 삼국유세에는 문희가 보희의 꿈을 사는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보희가 꿈에 올라 오줌을 눈 산이 서영산이 아니라 서악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은 이튿날 아침에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문희는 그 꿈을 내게 사겠어요 라고 제안했다. 언니가 무엇을 주고 사겠다는 거냐? 라고 묻자 비단춤을 추면 되겠지요? 라고 답했다. 언니가 그렇게 하자 라고 답하자 동생은 옷깃을 벌려 꿈을 받으려 했고 언니는 어젯밤 꿈을 내게 준다 라고 했고 동생은 비단치마로 값을 치루었다. 소녀들의 순진한 장난 같지만은 실제 비단치마가 값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정식 거래였다. 당시 비단치마는
국제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고가품이었다. 삼국유사는 이 거래가 성립된 때보다 몇십 년 뒤인 태종 무열왕 때의 포목 한 필값이 벼로 30섬 혹은 신섬이라고 적고 있다. 예전보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헐한 지금 시가로 따져도 수백만 원쯤 되는 가격이다. 문희는 이런 포목보다 훨씬 비싼 비단치마를 주고 꿈을 매수한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장작 시위. 보이가 꿈은 실제 개꿈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희는 그 꿈에 내재한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이가 자신이 꾼 꿈이 왕비가 될 꿈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현실상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판단했다. 보이는 성골도 아니고 서라벌 출신의 정통 진골도 아닌 가야계 출신의 왕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당서 신라전은 신라 지배층의 골품과 결혼에 대해 왕족은 제1골이며 아내도 역시 그 족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1골이 된다. 제1골은 제2골의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않으며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잉첩으로 삼는다. 골품과 혼인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전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만노군에서 보낸 보이가 가야계 출신인 자신이 왕비가 될 수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보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얻기 위해 야합하고 서라벌에서 천리가 넘는 만노군까지 도망쳐야 했던 것이 신분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처지에 왕비는 바랄 수 없는 환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보이는 오래지 않아 개꿈으로 판명날 이런 꿈은 매수자가 있을 때 빨리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았다. 문희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오빠가 김유신이었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전문 경영인으로 보았다. 문희가 대주주라면 김유신은 CEO였다. 문희는 15살 어린 나이에 풍월주 대표 화랑을 여기만 오빠가 가야계라는 제약에 갇혀 쏟고 있을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다. 아끼던 명마의 목을 단칼에 자를 정도의 결단력까지 있는 김유신이라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문희의 예상대로 김유신은 김춘추와 축구를 하다가 일부러 옥근이 떨어지게 한 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다. 삼국사기는 이를 춘추가 보고 기뻐하며 혼인을 청하고 예식을 치렀다라고 간단하게 적고 있으나 삼국유사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신이 아해 보이에게 옷을 꼬매라고 말하자 아해는 이런 사소한 일로 어찌 기공자를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사양하자 유신이 다시 아지에게 명령하니 문희에게 명령하니 춘추는 유신의 뜻을 알고 아지가 관계 고이 때부터 자주 왕래했다. 유신은 그 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너는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를 배웠으니 무슨 까닭이냐라고 꾸짖었다. 아이를 임신한 것까지는 문희와 김유신의 계약대로였다. 그러나 문희가 임신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김춘추가 임신한 문희를 외면한 것인데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화랑세기는 이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유신이 일부러 공의 옷 가장자리를 밟아 옷섬의 옷고름을 찢었다. 들어가서 꿰매기를 청하자 춘추공이 따라 들어갔다. 유신이 보이에게 시키고자 했으나 병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문희가 이에 나아가 바느질을 해드렸다. 유신은 피하고 보지 않았다. 춘추공은 이에 사랑을 했고 1년쯤 지나서 임신을 했다. 근래에는 이때 보이가 지녔던 병을 여성의 달거리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김춘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문희를 외면하는 현실이었다. 화랑세기는 김춘추가 임신한 문희를 외면한 이유를 김춘추의 전공 부인 보량공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랑세기는 보량공주가 아름다웠으며 춘추공과 몹시 잘 어울렸는데 딸 고타소를 낳아 공이 몹시 사랑하였다. 감히 문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밀로 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김춘추의 이런 처사에 김유신은 격분했다. 신라의 귀족 남성들은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둘 수 있었으나
정식 부인, 즉 정처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첩이었다. 문희가 김춘추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 부인이 있음을 모르지는 않았다. 문희나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바란 것은 정실 자리가 아닌 첩 자리였다. 일단 첩으로 데려다가 살다가 정처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보령 공주가 아들 없이 딸 고타소만 있는 상태라는 점이 이런 요구를 가능하게 했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춘추는 문희와 유신의 이런 바람을 외면했다. 보령 공주가 두려웠던 것이다. 문희는 무책임한 김춘추와 서러벌 진골 전통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일대 시위를 감행한다. 그 유명한 장작 시위이다. 삼국유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다. 유신이 너희가 임신한 것을 알고 너는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를 배웠으니 무슨 까닭이냐 라고 꾸짖었다. 그러고는 온 나라 안에 말을 퍼뜨려 그 누이를 불태워 죽인다고 했다. 어느 날 선덕 왕이 남산에 고동한 틈을 타서 유신은 마당 가운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연기가 일어나죠. 왕이 바라보고 무슨 연기냐고 물으니 좌우에서 유신이 누이 동생을 불태워 죽이는 것인가 봅니다 라고 아뢰었다. 선덕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의 누이 동생이 남편도 없이 임신했기 때문이라고 아뢰자 선덕왕이 그게 누구의 소행이냐 라고 물었다. 이때 춘추공은 왕을 모시고 있다가 얼굴빛이 몹시 변했다. 왕은 내가 한 짓이니 빨리 가서 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춘추공은 명령을 받고 말을 달려 왕명을 전해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버젓이 홀렛을 올렸다. 삼국유사가 이처럼 장작 시위를 김유신의 계산된 연출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 신라 당대의 기록인 화랑새기는 계산된 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화랑새기 춘추 공조를 보자. 유신은 이에 장작을 마당에 쌓아놓고 막 누이를 태워 죽이려고 하며 임신한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춘추공은 선덕공주를 따라 남산에서 놀고 있었다. 공주가 연기에 대해 물으니 좌우에서 사실대로 고하였다. 공이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공주가 내가 한 일인데 어찌 가서 구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 공은 이에 문희를 구하였다. 포사에서 길례를 향하였다. 포석정에서. 이 장작 시위는 문희와 유신의 모든 것을 건 배팅이었다. 유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춘추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다. 문희라는 사실을 알고 춘추라는 대답을 몰라서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화랑새기의 유신은 이에 장작을 마당에 쌓아놓고 막 누이를 태워 죽이려고 하며 라는 기술은 적어도 계산된 쇼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희나 김유신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모험이었다. 이때 남산에서 놀다가 개입하는 인물을 삼국유사는 선덕 여왕이라고 기록한 반면 화랑새기는 공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문희가 임신한 아이가 제30대 문무왕으로서 그가 태어난 해는 진평왕 47년 626년 선덕여왕은 이보다 6년 뒤인 632년에야 즉위하기 때문에 화랑새기의 기록처럼 공주가 맞다. 덧붙이자면 이 또한 화랑새기의 사료로서 가치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유신과 문희는 춘추에게 분개했다. 이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의도적 멸시였다. 임신하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세는 문희 가문을 얕잡아 봤기 때문이다. 정통 진골인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에게 따위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배짱이었다. 그래서 문희와 유신은 문희의 목숨을 담보로 서러벌 진골들을 향한 일대 시위를 전개했고 이는 성공했다. 선덕공주의 개입으로 해결된 사태는 급격하게 전개된다. 화랑새기는 포석쟁에서 길례를 행하였다. 얼마 안 있어 보령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자 문희가 뒤를 이어 전공이 되었다. 이에 이르러 화군 포농월주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번민 문무왕이었다.
둘이 포사에서 길례를 행하자마자 보량 궁주가 아이를 낳다 사망함에 따라 천궁이 되고 곧 범인을 낳았던 것이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화해. 문희는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으나 그의 배신 행위에 대한 앙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지루한 줄달리기를 계속했다. 김유신은 보량 궁주가 무서워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김춘추를 가지고 대권을 넘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김춘추는 임금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진평왕 이외에 남성 성골은 없어졌지만 김춘추 정도의 진골은 얼마든지 있었다. 다른 진골을 물리치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배짱이 필요했다. 누가 다시 장작시 같은 짓을 벌이면 다시 굴복할 인물이 김춘추라고 판단했다. 김유신이 김춘추를 진정으로 인정한 때, 곧 다시 그를 임금 제목으로 인정한 때는 선독 여왕 11년 642년 8월이었다. 이때 백제의 의자왕은 장군 윤충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신라의 대야성 합천을 공격해 성주 김품석을 전사시켰는데 김품석은 바로 김춘추가 몹시 사랑하였다는 딸 고타소의 남편이었다. 김품석만 죽은 것이 아니라 딸 고타소까지 함께 사망한 것이 김춘추의 이성을 잃게 했다. 삼국사기 선덕여왕조는 김춘추가 고타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둥에 의지해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충격 끝에 김춘추는 이렇게 한탄한다.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 하나를 멸하지 못하랴. 이후 김춘추는 백제 멸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다.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 적국이었던 고구려 사신기를 자청한 것도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사신기를 떠나기 직전 김춘추는 김유신에게 상의를 한다. 이번에 내가 고구려에 가서 저들에게 해를 당한다면 공은 무심할 것인가? 춘추공이 만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의 말발굽이 고구려 백제 두 임금의 대궐 마당을 짓발발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매부가 죽어도 가만히 있겠느냐는 춘추의 질문은 둘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삼국사기는 김유신의 대답을 듣고 김춘추가 감격하여 기뻐하며 유신공과 더불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마시며 맹세하기를 하래라고 적고 있다. 김춘추가 감격하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는 것은 문희를 매개로 맺었던 동맹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김유신은 복수를 위해 적국 고구려 사신기를 자처할 정도의 의지라면 김춘추가 임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진골로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진골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 법이었다. 김유신은 이후 확실한 킹메이커로 나선다. 신라사회 장악에 나선 김유신은 진덕여왕의 위기에 반발해 상대 등 비담 등 서러울 진골 정통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군사권을 장악한다. 신라 최고의 명문가가 되다. 진덕여왕의 사망으로 성골이 없어지자 진골 귀족들이 임금으로 추대한 인물은 이찬 알천이었다. 김춘추가 배제된 것은 그의 아내 문희가 가야계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김유신조는 이때 유신이 재상인 알천과 의논하고 이찬 춘추를 맞아 즉위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김유신이 무력으로 김춘추를 왕위에 올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 태종 무열왕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역사는 남성들의 사정만을 기록했지만 그 배경에는 문희의 활약이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오빠를 움직인 정치력이 왕비라는 큰 배당을 낳은 것이다. 그 이 투자는 훗날 거대한 유산을 낳았다.
들은 태자 번민과 각간 인문, 문왕, 노차, 지경, 개원 등을 낳았는데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 바로 태자 번민이었다. 이후 문의 자손들은 대대로 신라 왕실을 장악했다. 삼국사기 경순 왕조는 그의 남편 태종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8왕을 중대라고 하며 혈통을 달리 기술하고 있는데 중대는 문의 직계 자손들이었다. 태종 무열 왕계라는 말은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신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 신라 중대는 가장 강력한 절대 왕권을 누렸다. 박, 석, 김 세 개 성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나눠 가졌던 상대나 약 150년 사이에 무려 20명의 왕이 즉위와 비명 행사를 되풀이했던 하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왕권이었다. 문의는 언니의 꿈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 소외받던 가야계를 신라 역사상 제일의 명문가로 만들었다. 문의는 엄청난 배당을 올려준 CEO 김유신에게 무엇인가 커다란 보상을 하고 싶었다. 그 결과가 삼국사기 태종 무열왕 제기 2년 655년 겨울 10월조의 왕이 딸 지소를 대각찬 김유신에게 시집 보냈다는 구절이 있다. 지소는 김춘추와 문의의 딸이었다. 이때 595년 생인 김유신의 나이는 만 60세로 환갑이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은 김유신의 아내 지소 부인은 태종 대왕의 셋째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유신은 환갑 나이에 어린 조카 딸을 아내로 맞은 것이다. 신라는 극심한 근친혼 사회였으므로 삼촌과 조카 사이 결혼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화랑세기 15세 유신 공제에 따르면 김유신은 진평왕 34년 612년 만 17세의 나이로 하종공의 딸 영모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종은 세종 정군과 미실 사이에 난 아들이었다. 미실은 진흥, 진지, 진평의 세 임금을 지고 흔든 미모의 여걸이었다. 이런 미실의 손녀를 아내로 맞은 데다가 조카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다. 문의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김유신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것으로 보답하였다. 그럼 문의에게 꿈을 판 보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화랑세기는 보이는 꿈을 바꾼 것을 후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았다. 춘추공은 이에 첩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유신은 당초 김춘추를 보이의 남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김유신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김춘추를 매제로 만드는 것이었지 그 상대가 꼭 보이여만은 아니었다. 보이는 자신이 지닌 꿈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결과 왕비의 자리에서 후궁으로 떨어지는 큰 손해를 보았다. 반면 문의는 꿈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다가선 결과 태종 무열왕계라는 신라 역사상 최고의 혈통을 배출해내게 되었다. 신라인과 골품제도. 신라인 설계도는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골품을 따지기 때문에 그 족속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높이 승진할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당나라로 이민 간다. 이처럼 신라인에게 골품은 이민을 결심하게 할 정도의 제약이었다. 골품은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와 일반 귀족과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를 합친 말이다. 왕이 될 수 있는 성골과 그 아래 진골의 골제 아래 육두품을 필두로 1두품까지 두품이 자리하고 있는데 육두품을 등단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진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유신은 가락국의 마지막 왕 김구해의 직계 자손이었으므로 진골이 될 수 있었으나 8세 풍월주 대표 화랑 문노는 어머니가 가야국 문화공주였음에도 진골이 되지 못했다. 문노는 진지왕의 패립에 참여한 공으로 비로소 진골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골에 편입되었어도 가야계는 서라벌 출신 진골들에게 차별받았다. 김유신의 아버지가 만명 부인과 결혼을 허락받지 못해 야합한
것은 차별의 한 예이다. 진덕 여왕 사후 김춘추가 임금으로 추대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인이 가약의 문이라는 것이었으나 군사권을 진 김유신의 무력 개입으로 김춘추는 진골 출신 임금이 되는 역전극을 펼친다. 진골 임금 역시 이후에도 골품 제도는 계속되어 관직, 승진은 물론 우마차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13세의 풍월주 용춘의 골품이라는 것은 왕위와 신의를 구별하는 것이다. 낭도에게 골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골품 제도에 대한 신라인들의 또 다른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골품제가 신라 지배층의 모든 것을 결정한 마법의 코드였는지 아니면 왕위와 신의를 구별하기 위한 제도였는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김춘추 부인 문희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